네임리스 건축의 나은중이라고 합니다. 유설의 소장과 같이 한 2010년도에 네임리스 건축을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건축이라는 게 저희 생각을 펼치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좀 고민들, 생각들을 건축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는 2014년에 설립을 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제 파트너 송사원 소장님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 민간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소영 건축가님과 같이 공동으로 소보건축사 사무소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비교적 좀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중간 정도 규모 건축물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게 보통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많고, 하지만 민간에 의해서 지어지고 대중에게 드러나는 건물들이 드러나는 순간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도 사실 좀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튀기보다는 거리에 안착되는 건물 같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들이 학교에서 제가 하는 수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구축의 방식이나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재료나 구축 방법에 대한 수업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업에도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마크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준입니다. 저는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테마를 갖고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노 어덜트 존이라고 어른의 개입이 없는 아이들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옥을 좋아한 나머지 서촌에서 공공 한옥인 홍건희 가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재로 용산에서 감정서가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지금 디렉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성균관대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라는 게 작게는 하나의 도시로 설정될 수 있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캠퍼스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성,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결과와 과정이 상당히 즐겁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난처라는 하나의 사람들이 거주성을 벗어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공간들이라는 매개체를 이렇게 일괄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담론들, 그 다음에 건축적인 또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채로운 생각들을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제 강연들 또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강연과 작업을 조금 흥미롭게 봤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이 좀 더 유연한 형태를 띄어야 하고 또 쉽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좀 계획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인비트윈이라고 칭했던 피난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누구나 쉽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좀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 건축 시공 방식도 좀 로우테크적인 어떤 그런 시공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게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뭐 공사 방식도 조금 더 하이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디벨롭이 되어 가는데 그게 하이테크적으로 갈수록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것을 변형을 한다거나 뭔가 직접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떤 시공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접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캠퍼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퍼스를 리모델링 함으로써 어떤 유사시에 그런 것들이 피난처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흥미로웠고요. 그런 공간들이 뭐 학생이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인들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주거, 뭐 업무, 뭐 교육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계획을 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본 스튜디오가 이제 3개의 스튜디오를 봤는데 흥미롭긴 다 흥미로웠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피엔자 유니버시티의 로마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대피소랑 거주지를 상충적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로마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쌓여온 도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이제 의미를 담은 요소들을 합쳐서 나중에 이제 쉘터 작업까지 연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현대로부터 뭐 몸과 마음이 보호받는 느낌인가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피소란 건 뭔가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주지랑 대피소를 이렇게 상충적으로 보는 거에서 제가 관심 있던 주제랑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관광객하고 거주자의 충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은데 로마는 역사를 쌓아 올려서 계속 그게 그러니까 예전 건물이 부서지고 그걸 재료를 사용해서 다시 구축하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도시라고 하는데 되게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되게 멋지게 들리고 공감도 갈고 그의 결과물까지 나왔다는 것도 너무 멋진데 근데 거꾸로 보면은 로마만큼 관광산업이 큰 도시도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역사가 계속 재구축돼서 현재까지 오면 거주지고 역사가 역사대로 있으면 현대 산업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재난으로부터의 쉘터, 그러니까 거긴 재난 상황을 가정했다기보다 일상의 대피처를 만드신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 아마 대피나 회복 탄력성 같은 게 가장 요새 화두가 된 건 역시나 코로나 얘기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로마는 그 역사가 바탕이 된 현대 산업, 관광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피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피해 있는 동안 그 로마, 그러니까 재구축되지 않았던 역사들은 많은 탄력성을 비축했겠구나. 근데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대피처를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관심사 때문에 그렇게 들린 것 같긴 한데 재밌게 들리면서도 로마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의 관광자원은 과거 유적에 많이 기대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다르긴 다를 거고 근데 같이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많이 흥미로웠었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참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느꼈고요. 그 중에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그 효용성과 회복력이라는 이제 주제가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도시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해체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전이 거듭될수록 사실 회복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 해석들이 각자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놀라웠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위협인 거죠. 그게 자연이든 지구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을 받았고 그 받았을 때 현재까지 인류가 그랬듯이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그 나라마다 그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내용들이 담겨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게 보면 이 총체적인 위기와 위협에 대해서 연대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 연대는 그냥 단순히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대학이 같은 주제로 지금 얘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꼭 출판이나 어떤 부가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많이 공유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복력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 회복한다라는 게 물리적인 장소들이 회복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장소의 이야기들이 좀 핵심적인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력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오히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 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혹은 빌딩 그 사이 공간들에서 사람들의 행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그 가능성들이 타진되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도시의 회복력의 하나의 담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도시, 특히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도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워낙에 밀도가 높은 공간들이죠. 그래서 그 밀도가 높지만 그에 반해서 그 사이 공간들의 밀도 또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큰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사이 공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지역의 뭐 골목길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례로 제가 그 사는 곳이 서울의 그 좀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네인데 뭐 한쪽으로는 뭐 아파트들이 좀 면하고 있고 나머지에는 작은 골목길들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인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매우 다채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그 이 코비드라는 코로나 시대에 그 동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동네 사이사이의 골목길,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알쿠부진 공간들에서 뭐 발생하는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게 뭐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도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건축, 오히려 그 이야기 너머에 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 사이에 훨씬 더 적극적인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태들을 겪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방식부터 업무 방식, 뭐 회의 방식 모든 것들이 이제 되게 변화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재밌는 건 우리가 되게 금방 또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광역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이제 국가별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충격은 계속 있어 왔고 그런 충격에 우리는 항상 대응을 해왔고 또 회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또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떤 위기 상황들이 있을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의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유연한 공간들 어떤 공간들을 좀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또 그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조금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공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공간의 크기라던가 그런 그 노름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됐을 때 또 다르게 그 이용을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나 뭐 설비나 이런 것들 뭐 또 조금 더 세밀하게는 어떤 그 공간들이 기존에는 이제 당연하게 어떤 대면의 방식으로 사용하던 그런 공간들이 비대면의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뭐 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에 그 설계를 시작을 해서 2020년 말에 이제 완공을 했던 프로젝트 중에 종암 스퀘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종암 사거리 고가 하부에 커뮤니티 시설 겸 이제 체육 시설을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저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프로그램에 제한된 어떤 그런 공간을 계획하기보다는 보다 좀 유연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고 또 확장도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마침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그러니까 되는 시점이 이제 코로나랑 마주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주요 프로그램이 체육시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식 개관을 못 하고 계속 그 개관이 늦춰지고 있다가 뭐 이제 코로나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여름쯤에 백신 센터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물론 유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공연장이라던가 이제 문화시설이라던가 또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러 다양한 좀 활발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 뭐 어둡고 침침했던 고가 하부 공간에서 조금 더 활기를 찾고 활발한 그런 공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공간이 이제 그 백신 센터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솔직히 조금 있었는데 막상 백신 센터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좀 보니까 물론 공간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다 맞고 공간적으로는 아쉬움들이 물론 있었지만 기존에 구획했던 것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구획이 되고 또 확장이 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유연성이나 확장성의 개념에서 보자면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슈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슈인데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응해서 또 사회적인 필요에 대응해서 그 어떤 공공 공간들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우리 공공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언론에서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저 처음엔 무슨 소린지도 몰랐고 이제 하게 되면서 점점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되게 많이 들리는 단어잖아요. 되게 많이 들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코로나에 좀 한정돼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 뭐 그런 주장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게 내가 탄성이 있어서 막아낸 건지 이렇게 푹 찔려도 이렇게 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외피가 두껍거나 갑옷이 단단해서 덜 긁힌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상을 입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많잖아요. 그냥 뭐 패러다임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근무 환경이 온라인으로 많이 와버렸다든가 그냥 되게 쉬운 예로 아니면은 뭐 언택트 시대가 왔다는 말도 많이 하고 합성어가 나와서 패러다임이 변해서 그래서 괜찮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조직의 탄력성에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조직의 탄력성에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겠죠 아마 저는 직업이 2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적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에 대처할 탄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사람들. 그러면 뭐 저희 뭐 봤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위기 상황에 대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사실 대학이 성역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분명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쉘터가 되어주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코로나같이 장기적이고 무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그럴 때 대피소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장기적이고 이런 때는 건축이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좀 무력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사실은 그 답을 내지는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약간 건축이 되게 무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사실은 제가 이제 사무소에서는 민간 시장을 많이 대하니까 사실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 신축이나 재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재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서 세입자가 빠진 게 기회인 거죠. 내보내지 않고 건물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간 건축 시장을 대응하는 건축가들은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에 속해서 충분히 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은 아마 대피소가 필요한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이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복력에 대한 질문을 듣고 거꾸로 좀 무력하다는 생각만 들고 답은 좀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울해졌어요.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옆에 복원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복과 복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회복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복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근본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하고 있는 사회들은 그 기준점을 향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 기준점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건축을 전공했으나 기획을 하고 다른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건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선 그러니까 어떤 지점으로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지금 대한민국 또는 우리 서울 어떤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달렸거든요. 그 달렸다는 얘기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질이 무엇,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서 이 위기를 맞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한옥이라고 29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2개가 역사가옥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건익 가옥이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둔 근대의 한옥을 복원해서 지금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간 큰 주제가 지배 사물들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옥은 전통 가옥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제 도시사에 따라서 사실은 쇠락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홍건익 가옥은 1930년대에 지어져서 막 개방기에 이제 전통과 현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근대 가옥입니다. 그 근대 가옥 안에는 우리가 오래 경험하고 있던 삶도 담겨져 있지만 새로운 문물에 의해서 변형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근대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물들, 그 사물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변천해 온 사물들은 지금 우리 현대에 어떻게 그러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그 얘기들을 집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전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근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집의 사물들을 지금 우리 현대에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아이템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고, 저희가 지금 근대를 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도시가 가져야 될 고민 너머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한편으로 좀 해보면 도심 안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어쩌면 도시 안에서 삶에 대한 한편으로 다른 삶을 좀 꿈꾸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밀도가 낮은 장소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오히려 도시 밖에서 나가 살면서의 불편함들을 과연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는 그런 고민에까지 이르렀어요. 밀도를 오히려 벗어나면 많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도시 외곽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야기들도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서의 삶들에 대한 회의가 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서울 밖에서 도심 외곽에서, 혹은 그게 아주 한적한 시골일 수도 있고 해서 삶의 이야기를 좀 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 그 것들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건물을 만들더라도 건물과 주변 건물과의 어떤 관계, 혹은 자연과 인공의 관계, 혹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덜 만들어진 풍경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덜 만들어짐에 대한 생각은 주변 컨텍스트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의 물성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조금 덜어내고 조금 여지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행위의 가능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밀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 인구 밀도 때문에 기인한 어떤 그 사람들끼리의 마주침이 더 이제 밀도가 적은 도시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마주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로 생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전염이 가능한 이런 그 병들이 결국은 이제 그 마주침과 거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밀도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 완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시적으로는 이제 도시 안에 어떤 외부 공간이라던가 뭐 녹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제공이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그 도심에서 그런데 막상 서울 그 한강시민공원을 가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뭐 겨울에는 안 그렇겠지만 날씨가 좋은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 있는 것조차 그렇게 그 뭐 안전하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또 그렇게 여유를 어떤 외부 공간에서 여유를 즐긴다는 느낌도 조금 안 드는 그 상황인데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그 공간적으로 도시에 할당이 된다면 더 여유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그런 밀도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좀 무력화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저는 스스로 소규모 공동주거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규모 공동주거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는 다중주택, 건축법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그 합치면 사실 저도 조사해 본 지 좀 되긴 했는데 예전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그 세 가지만 합쳐도 50%가 넘어요. 50%가 넘고 거기에 이제 그 상업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7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50%만 봐도 그 50%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높은 밀도로 살거든요. 아파트는 요새는 건폐율이 뭐 10에서 20 사이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뭐 건폐율이 60%씩 되잖아요. 60%의 3배 이상의 밀도로 살고 있는 거죠. 3배 이상의 밀도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공동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자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의 승리 같긴 한데 자기 영역 안에서 이미 대피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구가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로 전 택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택배 대란이 나고 이제 거기 뭐 성역화한다고 나쁘게 하는 시각도 있고 거꾸로 보는 시각도 있고 뭐 건설사가 잘못했다고도 하고 하지만 택배 대란이 났을 때 택배를 놓고 갈 자리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어쨌건 쌓아두고 갈 자리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거는 그 밀도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이나 전체의 집단이나 관리자가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주 기간도 되게 짧기 때문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런데 해결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거에 대한 탐구를 학생들하고 워크숍에서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남은 40%의 땅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하다가 너무 낭만적이냐는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주차를 없애고 필로티를 공공공간으로 만들자, 그건 더 낭만적인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택배 한정지어서 딱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비대면 배송하고 그런 시대에 소규모 50%의 사람들은 고밀도로 다 대면으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만나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장치를 건축에서 연구해 볼 수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도 학생들이랑 잠깐 되게 짧게 워크숍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근데 되게 짧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을 만들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자든가, 이게 기계적인 해결책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어떤 특정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올리게 해주고 공동구를 만들게 해준다든가 정책이나 그런 거랑 합쳐지면 건축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규모 공동주거에 뭔가 공동구,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하는 곳이 아니고 평소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물리적 탄력 구간이라고 말을 해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구간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모두가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린 것. 한 번도 우리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게 과연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예측하고 그 예측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왔던 것 같아요. 늘 경제 성장도 그렇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한국 건축이 도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나라 건축 또는 한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건축의 언어들이 과연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공공공간들이 건축가들이 공모에 당선해서 공간이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름다운 공간, 훌륭한 건축의 공간들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의 환경들을 건축가 또는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소규모 주택 건축들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평면들인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가가 사회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들이 결국 우리가 주거 환경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 코로나는 집에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한테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체험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되면 결국 자기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은 좋은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 욕망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이 한 단계 더 좋아질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지점들을 좀 어떻게 보면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보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풀어 헤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불완전한 바탕 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매우 그 밀도 높은 공간 안에서 밀도 높은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조금은 다른 방식을 한 번쯤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건축에 좀 관심 있는 단어가 조금 덜 좀 불완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이라는 건
제가 만드는 건축의 하나의 건축 언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밀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덜어내면서 덜 만들고 뭐 어떤 불완전한 가치를 통해서 그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좀 그 밀도 있게 형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작게 얘기해서 건축의 작은 요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약간의 좀 불협화음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군집이 되면 도시적인 관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밀도 있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최소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밀도 있게 만들 때 풀어헤쳐진 조금은 불완전한 성질들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틈을 비집고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시적인 맥락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좀 건축과 조경과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공간이 건축 공간과 서로 뭐 관입이 되기도 하고, 뭐 내부 공간에서 외부 조경 공간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풍경들, 또 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이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공간들이 더 중요해지고 의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외부 녹지 공간과 건축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건축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더 이런 유연함을 갖게 하는 것 같고, 그 공간의 확장성이나 플렉시빌리티도 더 확장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간에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공공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런 공공 프로젝트들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공 프로젝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중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고 더 좋은 경험을 주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중들이 어떤 공간을 더 즐기고 좋아하고 더 많이 방문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찾고 즐거워하고 즐긴다면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나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개인사들 빼고는. 근데 이 인터뷰 전에 이제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아까 앞에 했던 말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얘기를 하면서도 역사가 현대까지 온 건지, 그 역사를 그대로 산업으로 하는지 따라서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도시가 회복 탄력성을 갖는지 아닌지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신기술들로 우리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탄력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까 제가 앞에 했던 표현을 다시 하면, 이게 진짜 탄성이 있는 건지 그냥 껍질 속에서 내상을 입고 있는 건지 한번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절대 둘 중 하나로 답은 아닐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를 계기로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제일 큽니다. 그게 제가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이제 첫째가 작년 코로나 시기에 고3 생활을 잘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감히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세계는 100년 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 또는 그것에 좋은 대안들이 있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듣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른의 기준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작업실을 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들이 무언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완비되어 있는 시대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위해서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들이 일상생활의 거의 반 이상을 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